저는 1948년생입니다. 제가 올해 65세가 됐죠. 그래서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세대가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날 보고 지공대사라고 하더군요. 그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시대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인간이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지하철이라는 것은 내가 20대 말에 28살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지하철은 이제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가는 한 토막의 지하철이 생겼지요. 그 전엔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만든 모든 지하철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다 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래서 우리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제일 편리하고 제일 값싼 지하철이 된 것이죠. 최고의 지하철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거기다 세금 한 푼 안 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지하철이 있었던 것이죠. 날 보고 지공대사라고 하니까 내가 참 기가 막히다. 야, 너희들이 지공대사고 내가 지공대사가 아니다. 너희들이 거꾸로 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대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추접하고 치사한 얘기죠. 근데 날 보고 지공대사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1948년 해, 이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북쪽에서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1910년생입니다. 그분은 한일합방되던 해에 태어났고, 나는 우리 정부가 다시 수립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북조선도 같은 해에 수립됐죠. 저는 1948년에 태어나서 내가 3살 때 우리나라는 전쟁이 났어. 6.25 전쟁이 나서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생애는 대한민국의 그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와 완전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48년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의 세월을 살았던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18대 대통령의 세월을 모두 살았습니다. 3살 때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내가 3살 때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3살 때 일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1.4후 때 피난 열차를 타고 피난을 갔습니다. 이 피난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8박 9일 동안 갔습니다. 8박 9일을 갔죠. 그 중간에 이제 고장이 나고 폭격이 들어오면 못 가고 하루 저녁 역에서 이제 밥 끓여 먹고 다음날 아침에 가고 8박 9일 동안 갔어요. 근데 이 피난열차 지붕에는 피난민들의 가족들이 새카맣게 올라타서 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사진은 지금도 남아있죠. 우리 가족은 피난열차 지붕에 올라가서 갔습니다. 이 8박 9일 동안 가는 도중에 무수한 피난민들의 아이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 죽고, 바람에 날려가 죽고, 추워서 얼어 죽고, 또 그 자리 다툼을 하다가 죽고, 그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 그 터널 천장에 늘어진 철근 구조물에 머리를 부닥쳐서 죽고, 그래서 무수한 아이들이 죽었죠.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근데 나는 안 죽고 살아서 부산까지 갔죠. 나는 안 죽고 살아서 그 나라의 소설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객실안은 어땠냐? 피난열차의 객실안은 그럼 누가 타고 왔느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증언과 그리고 다른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 객실 안에는 이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거기다가 피아노를 싣고 세파트를 싣고 계집을 싣고 호화 가구를 싣고 어떤 놈은 요강까지 싣고 그리고 부산까지 온 것이죠.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네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지를 알아야 된다. 너의 조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피난열차의 그 모습을. 나는 그때 아버지 얘기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세상에 그런 나라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왜 어른들은 되게 지나간 시대의 고통을 과장해서 얘기해서
아이들 겁주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아버지가 그런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대학생이 됐을 때 그 시대의 신문, 내가 3살 때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신문, 조선일보, 부산일보 이런 신문들을 모조리 신문사에 가서 뒤져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무섭게도 아버지의 말은 사실이었더군요. 사실이었어, 그게. 그리고 피난민들이 한 50만 명의 피난민들이 100km 정도의 대열을 이루면서 이렇게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데, 남쪽으로 가는데, 도로를 따라서. 그 고관 대작들이 군용차를 징발해가지고, 군용차 뒤에다가 호박 가구를 싣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피난민들의 대열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사진과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제발 이런 짓을 좀 하지 말라는 담화를 발표한 기사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구나. 그 비극적 인식이 내 유년 시절부터 내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야만성, 이 세계의 야만성, 그런 견딜 수 없는 약육강식의 풍경, 그런 것과 더불어 이 조국에 태어난 것이죠. 이것은 내가 그 후에 소설을 쓰는데 아주 많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우리 현실을, 우리나라가 내 3살 때의 3살 때의 피난열차로부터 우리나라는 얼마나 진화한 것인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참 등에서 진땀이 나는 질문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진화를 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부산 피난지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3살 때 피난 가지고 거기서 자랐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거기서 자랐습니다. 내가 피난지에서 내가 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군들의 초콜릿돌을 얻어먹는 일이었습니다. 미군을 따라다니면서. 미군을 초콜릿돌을 얻어먹었더니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얻어먹은 다음에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게 이 세상에 있었구나. 그렇게 그걸 먹으니까 마치 그 신봉사가 눈이 뜨듯이 눈이 번쩍 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참 문화적인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맛이 있는 세상에 있구나. 그리고 그때 미군들이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담배를 많이 피웠죠. 지금도 그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담배가 있습니다. 그 담배각을 막 길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각을 보면 가운데 그 빨간색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 나는 빨간 원이 있죠. 그 원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찬란한 색깔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 초콜릿 맛과 그 럭키 스트라이크의 빨간색, 그리고 전쟁, 그렇게 아름답고 맛있는 세계, 그것과 또 이 야만적인 약육강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게 공존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한없는 회의심이 있었죠. 그 어린 아이의 느낌이죠. 그것을 어떤 어른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부산에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놀았어요. 그때 해운대는, 지금 해운대를 가보면 참 놀랍죠. 어쨌든 그 인간이 건설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그 빠른 속도에 그렇게 고층 아파트군을 거기다 채워놨더군요. 50층, 60층짜리 아파트가 가득 차 있죠. 최현대 도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나는 너무나 깜짝 놀라죠. 내가 어렸을 때 거기서 놀 때는 거기 다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 피난민들 주택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해운대로 몰려와서 거기다 똥을 넣었어요. 바닷가 쪽으로 엉덩이를 까고 바닷물에다 똥을 넣어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똥을 넣었어 거기다. 그 똥이 막 떠 다녔죠 해운대.
그게 해운대인데 지금 가보면은 내가 어디에 와 있나 싶어요. 도대체 내가 이 내 나라에 온 게 맞는지, 그때의 세월과 지금의 세월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혼란감에 빠지지요. 나는 그러고 66년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대학은 아주 짓밟히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때였어요. 1966년에. 그때 우리나라 국정지표는 기아퇴치였습니다. 기아퇴치. 전략농가 근절. 해마다 굶어 죽으니까. 해마다 보릿고기가 되면 굶어 죽어서 식량 증산. 이것이 우리 최고의 국정지표고, 기아퇴치 이런 구호들을 대형 현수막에 써가지고 전국 시청, 도청, 건물 외벽에 걸어놓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지표는 또 국정구호. 구호는 증산수출 건설이에요. 증산수출 건설. 고등학교 때 그 운동회를 할 때도 증산팀, 수출팀 이렇게 건설팀을 나눠가지고 기마전도 했어요. 나는 그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내 청춘 시절의 꿈은 소설가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꿈에도 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환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 청춘 시절의 꿈은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오직 밥을 먹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내 많은 친구들의 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뭐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전체가 밥을 못 먹고 이렇게 굶어서 누워 있으면은 그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그 밥 못 먹는 시대를 밥 먹는 시대로 바꿔야겠다는 그런 당연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비속하거나 천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정당하고 정의로운 목표죠. 아주 현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흑백 TV를 처음 만들 때예요. 냉장고는 못 만들었어요. 흑백 TV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전기다림이나 토스트 기계나 선풍기 만들던 시절이죠. 그리고 초보적인 형태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 국민의 소망은 저런 작은 아파트에서 냉장고가 흑백 TV를 놓고 사는 게 모든 국민의 아주 애달픈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그 생산 담당 이사가 돼가지고 텔레비 냉장고를 좀 좋고 싸고 좋은 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싸게 보급을 하고 그 대가로 나도 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다른 내 친구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냥 건강한 소망이었죠. 근데 나는 그 소망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나는 대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진입로가 차단이 되었어요, 애초에. 근데 다른 많은 친구들은 그쪽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뭐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육군에 갔다가 이제 3년 만에 제대를 하고 나와서 다시는 학교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영문과를 배웠죠. 그때 영문과라는 것은 그 영시를 19세기 낭만주의시를 가리켰습니다. 낭만주의시라는 것은 워즈워드, 쉘리, 바이런, 키츠 이런 시들을 가리켰죠. 그것은 아주 아름답고 섬세한 문학입니다. 그야말로 낭만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과 꿈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그 행복한 세계관을 19세기의 아름다운 영어로 써놓은 시들입니다. 그 시들은 우리 그때 가난한 시절에 우리 젊은이들을 아편처럼 매혹시켰던 것이죠. 저는 그 시들 지금도 거의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는 도서관에서 참 난중일기라는 책을 봤어요.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앞뒷장이 다 떨어진 낡은 책인데 그 책을 봤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낭만이 없었어요. 낭만이 없고 희망이 없어. 7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임금은 신우주로 도망을 가버리고 내 적은 나보다 한 10배쯤 강한 놈들이 달려들고 10배쯤 강한 적이 달려드니까 내 부하들은 전 싸움이 나면 뒤에서 달아나고 이런 판이에요. 그리고 임금은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분은 그 어떤 헛된 희망이나 헛된 꿈을 말하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절망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한 인간이 거기 보였어요. 그 이순신이라는 사내였죠. 그 가엾고 불쌍하고 고독하고 참 고립된 아무도 그 자기 편이 없는 그리고 혼자서 그 비극을 다 감당해야 되는 한 인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난중일기를 읽던 그 학기에 이제 육군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학교로 돌아올 수가 없었죠. 그 전방에 가서 보초를 쓰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난중일기 이순신이라는 이 고독한 사내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쓰거나 뭔가를 뭔가를 쓰거나 하게 되겠다는 막연한 꿈을 가졌죠. 근데 젊은이들의 꿈은 되게 그렇게 막연한 것입니다. 막연하지만 그게 아주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동해안에서 해안 보초를 했는데 그때는 거의 이렇게 물론 그게 고달픈 그 일이지만 아침마다 그 바다에서 해가 뜨고 봄에 산에 꽃이 피고 그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런 자연의 풍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 전방 지역의 자연의 풍경이.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서울 토박이지만 그 자연에 대한 친화력이 없었는데 그때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아주 섬세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난중일기를 어느 날 내가 소설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죠.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어느 날 40년쯤 지난 내가 50이 넘어가지고 나는 연필을 들고 카레 노래라는 소설을 써나가기 시작했죠. 40년 동안 내 속에 그 일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잠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카레 노래라는 소설을 2달 만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잘 이렇게 숙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2달 만에 쓴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때 이가 안 좋았는데, 그 2달 만에 그걸 쓰면서 이가 한 7개가 빠져버렸어요. 저는 한 이틀을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달 만에 썼다 그래도 내가 일한 날짜는 한 40일 정도죠. 40일 동안 이가 빠져가지고, 이가 본래 좀 허약했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이, 이렇게 바람이 새듯이 이렇게 이가 혀 위에 떨어져 있어요. 글을 쓰고 있으면. 그럼 그걸 껌을 뱉듯이 쓰레기통에다 뱉어버리고 또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떨어지고. 그런 악전고투를 한 2달 동안 한 다음에 그걸 다 썼죠. 그걸 썼더니, 그게 이제 상을 받았어, 상을. 동인문학상이라는 상을 받으러 갔더니 상금 5천만 원을 주더군요. 5천만 원을 줘가지고 내 임플란트를 해야 되잖아. 임플란트 한 개가 그때 300만 원이래요. 의료보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싸졌죠. 지금 한 170만 원쯤이라는데 그걸로 이제 임플란트를 다 했어요. 지금 다 넣었습니다, 이를. 그러니까 상금의 반 정도가 이제 임플란트 값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술 먹었어, 다. 몽땅. 그래서 한 푼도 안 남게 다 없애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제가 카레 노래에다가 쓰려던 것들도, 그리고 그 후에 또 병자호란에 관한 남한산송이라는 소설도 썼죠.
그리고 흑산, 이런 것들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말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악과 폭력과 인간의 야만성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의 바탕을 이루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베이직 펀더멘탈이 그것이 거기에 악과 폭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위에 이렇게 시스템이 올라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불행이기도 하지만 저의 삶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인간의 이성이나 뭐 자유나 평등을 향한 인간의 열망 같은 것도 그 바탕에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데는 이 세상에 악과 폭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존엄함, 그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이 그것만 따로 별도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과 야만성에 짓밟히면서 그것과 더불어 그것과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짓밟히고 다시 저항하면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람의 아름다움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만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둘러싼 세상의 온갖 악과 폭력과 야만성을 함께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그 아름다움만 띄어서 그것만 별도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양심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나는 흑산이라는 소설 장면에 썼는데 그것은 1900년대 우리가 서양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불과 100년, 150년 전이죠. 그 시대에 우리를 이 나라를 지배했던 그 악의 문제, 폭력의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했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언제 쓸 것인지 대체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이죠. 자기 시대의 문제를 자기 시대에 쓰질 않고 한 100년 전, 200년 전쯤에 또 후에 다른 작가가 나와서 쓴다면은 언어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반감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 시대의 문제를 그냥 그 비화나 풍문으로 파묻어놓고 한 100년, 200년 후에 작가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언어의 사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이것은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우리 시대에 그러면은 악과 폭력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뭔지를 압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악과 폭력의 문제는 이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육강식이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이것은 참 빼도 박도 못할 운명인 것이죠.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삽니다. 우리 사는 집은 일산이에요. 일산에는 그 라페스타라는 거리에 아주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짬뽕과 짜장면 전문점이 있어요. 짬뽕만 파는 집이 있고 짜장면만 파는 집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 동해안에서 일하다가 올라와 보니까 짬뽕 값이 올라 있더군요. 짬뽕 값이 그 전에는 6,000원이었는데
짬뽕 값이 7,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또 내렸어요. 한 4,000원으로 내렸어요. 짬뽕 값이 이렇게 벌어져 6,000원짜리가 없어졌더군요. 그러니까 4,000원짜리가 있고 7,500원짜리가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짬뽕 국물은 그걸 먹어보니까 그것이 뭐 재료를 우러내서 만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재료를 우러내서 만든 국물은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국물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적시면서 위로해주는 정서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무슨 가루를 뿌려서 만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납게 달려들고 아주 이렇게 느낌이 아그레시브했어요. 목구멍을 막 쥐어뜯듯이 막 들어오는 국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삼선 짬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베이직은 같아요. 보통 짬뽕이나 국물이나 면은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쭈꾸미나 조개를 몇 마리 더 넣으면 이게 삼선 짬뽕이라는 겁니다. 그럼 더 비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동해안에 가 있다가 한 6개월 있다 올라와 봤더니 짬뽕 값이 또 이렇게 벌어졌어요. 3,000원짜리가 생기고 또 8,000원짜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짬뽕 값이 3,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겠구나 싶었어. 이제 바닥을 쳤구나. 더 이상은 안 내려가겠지. 했더니 요번에 왔더니 2,300원이 됐어. 2,300원짜리 짬뽕과 8,000원짜리 짬뽕이 이렇게 양극화돼 버려. 중간이 없어. 근데 정부는 물가를 발표하는데 정부는 그걸 평균 내가지고 우리나라 짬뽕 값은 6,500원이라고 하더군요. 그 6,500원짜리 짬뽕이라는 것은 관념입니다. 관념. 통계 숫자상의 관념이고 인간은 2,300원짜리를 먹든지 아니면 8,000원짜리를 먹는 것이죠. 6,000원은 뭔가? 그럼 통계상의 관념이죠. 정부의 지표인 것이죠. 어제 제가 섬에 있으면서 전화를 해봤어요. 일산에. 일산에 있는 후배한테 짬뽕값 어떻게 됐냐. 2,000원으로 내려왔대. 2,000원. 2,000원 너무 가면 먹어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먹었대.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맛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짬뽕 가게는 대개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새벽에 보면 젊은이들이 가득 모습을 먹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먹고 있어요. 2,300원짜리를 먹고 있어요. 밤새 알바이트하고 나온 그 편의점에서 알바이트 나온 젊은이들이나 밤새 대기하고 나온 소방관 하위직들, 뭐 이렇게 임무 교대하는 전투경찰들, 그리고 뭐 어디서 나왔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젊은이들, 여관방에서 나와가지고 젊은이들 바카스를 사 먹고 와서 또 그걸 짬뽕을 먹고. 나는 새벽에 거기 가서 짬뽕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국물은 또 리필해줘요. 국물들을 많이 먹어요. 리필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일회용 컵 있죠. 거기다 반쯤 국물을 갖다 주면 이렇게 쫙 마시고 가는 거. 목을 이제 쥐어뜯듯이 들어오는 그 느낌이. 근데 음식이 여기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죠. 근데 음식이 내 목구멍을 넘어올 때는 그것은 나의 생애를 지배하는 정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실존, 나의 몸이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느낌, 삶의 아주 구체적 느낌이 되는 그게. 그래서 난 젊은이들이 저 짬뽕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 삶의 질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요. 나는 우리 동네 짬뽕 국물에 대해서 한없이 긴 글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권력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짬뽕 국물의 양극화를 우리는 시장의 질서라고도 합니다. 시장의 합리성, 시장의 과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자들은 8,000원짜리를 먹고, 네가 견딜 수 없으면 2,300원짜리를 먹는 것이다. 그것이 권력의
무슨 반대 작용에 의해서 권력이 채찍을 휘둘러 가지고 이것을 양쪽으로 분화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가만 내버려 두면 지절로 그걸 먹게 돼 있어요. 지절로 지 발로 2,300원짜리를 먹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걸 2,300원짜리를 먹는 것이 나의 당연히 이렇게 먹는 거다. 그리고 짬뽕을 파는 사람들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값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장의 합리성이라고 하죠. 공정거래라고 다 공정거래. 근데 이것을 이제 시장의 합리성, 시장의 과학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막, 과학자라 그래요. 사이언스. 근데 저는 그것의 과학성을 인정합니다. 그것의 합리성을 부정할 길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결국 인간이 지향해야 될 가장 올바른 풍경인가, 가장 올바른 삶의 태도인가, 이것이 가령 인간의 모습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마 그 풍경을 저것이 인간에게 완성된 풍경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나는 그런 의문의 태도를 인문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 풍경과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지금 짬뽕 국물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권력은 그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것이 무서운 까닭은 그것은 강제력을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을 휘두르는 권력은 사실 유치하고도 무력한 권력일 것입니다. 강제력을 휘두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지절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게끔 하는 것이 정말로 세련되고 무서운 겁나는 권력인 것이죠. 지금은 이 권력은 사람들을 가두거나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 풀어놔도 안 도망가. 왜냐하면 도망가면 갈 데가 없어. 그리고 기어코 도망가면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죠. 권력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절로 스스로 자기의 사슬을 자기가 차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짬뽕 국물의 값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보면서 내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말해준 그 피난열차의 내 조국을 생각했어. 난 아버지가 말한 그런 조국에서 태어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우리 형제가 넷인데 그 젊은 여자가 그 애들 넷을 어떻게 둘쳐업고 피난열차를 지붕에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떻게 올라가서 부산까지 그 추위를 일사 때 그 추위를 맞으면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건 도저히 어머니 자신도 잘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하면 참 슬프지. 나보다 1살 많은 형이 미국에 있거든요. 형님이 이제 모시고 있죠. 우리 어머니 내가 평생 모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니까는 자기는 큰아들한테 가서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 아니, 그걸,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 형한테 옆에 가서 죽어야겠다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그건 너나 내가 정할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빨리 보내드리라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 계시죠. 근데 나한테 가끔 나를 불러요. 그래서 난 미국을 가죠. 나는 미국을 가는 걸 아주 싫어요. 난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해서 외국을 안 가는데 어머니 오라면 가야죠. 그럼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렸다가 내가 가면은 이제 가끔 알아봐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근데 가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벽에를 엎고 있어, 벽에. 벽에를 이렇게 포대기를 둘러서 어린애 엎듯이 이걸 엎고 그 벽의 이름이 훈이에요, 훈이. 나야. 어렸을 땐 이렇게 피난열차에서 나 엎고 그 가둔 거를 자기 생애에서 가장 비극적인 대목을 재현하고 있어. 그리고 벽의 위를 찢었어요. 거기 입에,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걸 집어넣고, 나를 이렇게 먹이는 거죠. 그리고 벽의 밑에다 기저귀를 채웠어요. 그리고 그걸 엎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다 막 음식을 집어넣으니까 고기를 막 넣고 햄버거를 막 집어넣으니까 그게 썩잖아요, 안에서. 그럼 냄새가 나면 또 간호원이 와서 이제 야단을 치고 뺏어가죠. 그럼 또 딴 베개를 또 엎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가면은 어머니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울다가 오는 거예요. 울 수밖에는 뭐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서울에 오면은 또 며칠 있다 어머니 전화 와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너는 왜 한 번도 안 오냐, 그래.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피난열차에서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란 것도 참 기적같죠. 저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이를 먹으니까 일찍 깨지잖아요. 일어나면 나 근데 만져봐요. 얼굴이나 다리를. 팔다리를 만져보고, 내가 이게 안 죽고 사는 게, 이게 맞는지 참, 몸을 만져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이상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그 전쟁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때를 지내는 것이 참 꿈만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밥을 못 먹는 나라를 밥을 먹는 나라로 바꾸는데 성공한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성공했죠.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우리의 꿈은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밥을 못 먹는 세상을 밥 먹는 세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많은 야만성과 많은 차별을 또한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그것이 악과 폭력의 기저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새로운 먹이 피라미드가 올라선 것이죠. 그것이 기존 질서가 돼버린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짬뽕 국물의 비극, 그것은 아주 심대한 비극입니다. 그 비극도 우리가 밥을 먹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야만성의 바탕 위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겠죠. 나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대리점에서 갑과 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것이 결국 그런 것이죠. 먹이사슬을 이제 그런 베이직 위에서 먹이사슬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원청업체와 하청업, 재하청, 또 제도급 이렇게 내려가는 먹이 피라미드, 그 대리점들을 따라 내려가는 먹이 피라미드에 먹이 사슬의 그 단계가 서로 적대적이라는 것이죠. 서로 적대적인 것. 서로 뜯어먹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역시 그 우리가 만든 그 토대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세대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엄청난 문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또 후배 세대들한테 넘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 식민지의 유산과 그런 살인적인 가난 그리고 그런 피난열차가 보여주는 억압 그런 걸 몰려주고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세대의 문제를 그 구조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나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더 글을 써야 된다면 우리 시대의 그런 고통, 그런 야만성에 대해서 그것에 저항하고 거기에 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는 그런 일을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갔었어요. 울산에 갔더니 거기 정주영 선생님 기념관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기념관인데 거기를 한 3번 가봤습니다. 일 삼아서 갔어요. 일 삼아서. 그냥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죠. 근데 거기 갔더니 이 정주영 이 어른이 13살 때 서울로 이제 무단 가출을 하더군요. 고향 강원도 통천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공사판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노가다 일을 하시더군요. 노가다. 건축 자재를 이제 등짐 져서 나르는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16살 19살 때부터 23살까지 신당동에 있는 경일상회라는 쌀집에 가서 쌀 배달원을 하시더군요. 배달원. 그 다음에 24세 때는 그 쌀집을 인수해가지고 쌀 장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배급 체제가 되니까 쌀을 팔 수가 없이 돼가지고 쌀가게를 문을 닫고 이제 자동차 수리업을 시작을 하시더군요. 근데 거기 갔더니 정주영 기념관에 갔더니 그때 그분이 19살 때부터 23살까지 쌀 배달을 하면서 쓰시던 자전거와 인력거를 거기서 재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 인력거에다 쌀을 가득 싣고 그 쌀을 인력거를 끌고 가는 그 젊은 정주영의 모습을 이렇게 밀랍 인형 같은 걸로 재현해 놨더군요.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야, 희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념이나 무슨 몽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거기다 일기를 쓰셨는데 이런 일기를 아주 글을 잘 쓰셨더군요. 이런 일기를 썼어요. 19살 때. 나는 아침에 매일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하다. 너무 할 일이 많고 배달할 쌀가마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건 정말로 잘 쓴 문장이죠. 나 같은 문장가가 아무리 써도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분이 몸으로 쓴 거예요. 몸으로. 우리처럼 무슨 문법을 가지고 쓴 게 아니고 몸뚱아리로 바로 쓴 거예요. 여기는 아주 그 건강한 한 젊은이의 그 삶의 태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건강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건 자기 육체, 젊은 육체,
그리고 자기의 그 열정, 일에 대한 헌신 꼭 있는 거죠. 그런데 기념관에서 그 일기의 그 부분을 이렇게 팜프렛을 만들어놨어. 팜프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한 50장을 얻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젊은이들한테 논아줬어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좋은 글을 좀 봐라. 근데 별 아무 그 감동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들이. 참 이상하다. 젊은이들은 왜 이런 것을 보고 감동을 못 느낄까 하는 참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애들도 뭐 아빠는 뭐 이런 거를 그냥 어서 갖다가 주냐고 하는 그런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길래 나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밥을 못 먹는 나라를 밥 먹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아주 그 희망적인 사안들이죠. 그럼 물론 그 반대로 우리가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악과 야만성을 저지르는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려대학교를 다녔는데 이 정주영 선생님은 전에 그 동아일보에 쓴 그 회고록이 있었어요. 93년 무렵에 동아일보에 회고록을 쓰셨는데 젊어서 이렇게 노가다 일을 할 때 고려대학교 본관 건물을 질 때 거기서 이렇게 척재를 날랐대요. 등에다 지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실 때 그분이 농담으로 야 고대 내가 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을 날라서 고대를 졌다 이런 뜻이죠. 나는 고대를 그 글을 보면서 내가 고대를 다닌 게 좀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대를 다닌 것이죠. 근데 그분은 거기서 이제 돌을 날랐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적인 것과 내가 말씀드린 그 피난열차의 그런 야만성, 그런 것들이 다 한 역사에는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역사라도 자랑과 영광만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치욕과 야만성이 또한 그 속에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국면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그것이 인문주의자고 나는 그것이 지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